일부 고개 숙인 승리자 베를린의 침묵 1936년 8월 1936년의 조선 숨이 막힌다. 학교에서 조선어 수업은 사라지고 있었고 신문은 일제의 검열 아래 숨을 죽였다. 거리에서 조선말을 크게 하면 주변이 먼저 쉬쉬했다. 조선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죄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그해 조선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육상 경기에 출전했다. 마라톤 42.195km. 온몸이 무너지는 그 거리를 달려 세계 신기록 2시간 29분 19초로 결승선을 끊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 달린 것은 태극기가 아니었다. 붉은 원 일장기. 세상은 그를 일본 선수로 불렀고 시상대에선 기미가요가 울렸다. 경성의 조선인들은 라디오 앞에 모여 숨을 죽였다. 우승 소식에 기뻐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몰랐다.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누군가는 소리 없이 흐느꼈다. 동아일보는 며칠 후 시상대 사진을 지면에 싣으면서 가슴의 일장기를 붓으로 지워버렸다. 신문사는 즉각 무기 정간 처분을 받았다. 그 지워진 자리가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다. 손기정. 그 이름 석자는 그날 이후 조선인들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았다. 그가 고개를 숙인 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절이었다. 8월 9일 오후 베를린 올림픽 주경기장. 손기정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12만 관중의 함성이 경기장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의 귀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가슴이 먼저 알았다. 지금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지를. 시상대에 오르는 계단 한 칸 한 칸이 천근만근이었다. 기미가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손기정은 그 순간 두 눈을 조용히 내리깔았다. 금메달을 바라보지 않았다. 일장기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손에 든 월계수 묘목만을 꼭 끌어안았다. 가슴의 붉은 원을 가리기 위해 세상이 찍어대는 카메라 앞에서 그 작은 나뭇가지가 유일한 방패였다. 고개는 깊이, 더 깊이 숙여졌다. 기자들은 그 자세를 겸손이라고 썼다. 조선인들은 그 자세에서 절규를 읽었다. 귀국 후 그를 맞은 것은 환호만이 아니었다. 총독부의 감시, 일본 당국의 압박이 뒤따랐다. 손기정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마라톤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 승리는 봉인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봉인되지 않았다.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손기정의 독백. 베를린 시상대 위에서 내 다리는 조선의 것인데 어찌 가슴엔 타국의 태양이 이리도 뜨거우냐. 42km를 달렸다. 한강 물을 마시고 자란 이 몸으로 낙동강 바람을 가슴에 품고서 이 낯선 땅에 42km를 달렸다. 그런데 골인 지점은 승리의 문이 아니었다. 차가운 유배지였다. 두 손에 쥔 월계수 잎새는 영광의 증표가 아니었다. 부끄러운 가슴을 가려야 했던 수위였다. 기미가요가 귓전을 때릴 때 나는 내 영혼의 귀를 틀어막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빼앗지 못한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태극기를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세상은 나를 일본 선수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발이 닿았던 42km의 아스팔트마다 조선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을. 아, 조국아. 나는 이겼으나 패배한 자처럼 고개를 숙이노라. 그러나 알아다오. 내가 숙인 이 고개는 굴복이 아니라 너를 향한 절이노니 언젠가 내 제자들이 이 고개를 하늘 향해 들어올리리라. 그날을 위해 나는 오늘 이 고개를 더 깊이 숙이노라.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독립열망자. 우승했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건지 모르겠소. 기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기정 선수가 고개를 숙일 때 내 심장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저 금메달이 우리 것이면서 우리 것이 아닌 게 너무 원통합니다. 경성 어느 노인. 라디오 앞에 동네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우승 소식에 만세를 부르려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했소. 다들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그 감정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동아일보 독자. 신문 사진에서 일장기가 지워진 걸 봤을 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신문사가 정간을 당했다는 소식엔 또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그 붓질 한 번이 총칼보다 용감했습니다. 청년 학생. 기정 형님, 당신은 일장기를 달고 달렸지만 우리는 당신 가슴 속에 태극기를 보았습니다. 시상대에서 고개를 숙인 그 자세.
어떤 만세보다도 더 조선스러웠습니다. 마라토너 지망생, 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정형이 달린 그 42km가 머릿속에 맴돕니다. 언젠가 우리 이름으로 우리 국기를 달고 저 시상대에 서고 싶습니다. 어느 어머니, 아들한테 기정 선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고. 근데 이름이 다르게 불린다고. 아들이 묻더군요. 왜요 엄마? 뭐라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북, 해방된 조국의 이름으로 보스턴의 기적. 1947년 4월, 1945년 8월 15일 해방.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 군정이 들어섰고 좌우 대립이 거리를 피로 물들였다. 신탁 통치 찬반을 두고 동족이 동족의 멱살을 잡았다. 나라가 둘로 갈라질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 것을 원했다. 우리 이름으로 우리 국기를 달고 세계 앞에 서는 것. 손기정은 바로 그 꿈을 위해 뛰었다.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서 제자 서윤복을 데리고 미 군정의 후원을 어렵사리 얻어 보스턴 행배에 올랐다. 당시 조선에는 변변한 훈련 시설도 없었다. 제대로 된 운동화도 구하기 어려웠다. 서윤복은 손기정이 직접 발 사이즈를 재어 맞춘 신발을 신고 대서양을 건넜다. 유니폼에 처음으로 새겨진 코리아와 태극기. 손기정은 그 글자를 밤마다 손으로 쓸어내렸다고 한다. 1947년의 한국은 아직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낯선 이름이었다. 보스턴 마라톤 참가 선수 명단에 코리아라는 나라가 올라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불러왔다. 1947년 4월 19일 보스턴 마라톤 출발선. 서윤복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달렸다. 손기정 감독은 출발 총성이 울리기 전 제자의 어깨를 한번 꽉 쥐었다. 말은 없었다. 눈빛으로 11년이 전해졌다. 레이스가 시작됐다. 서윤복은 처음부터 선두권을 유지했다. 20마일, 22마일. 고통이 극에 달하는 구간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런데 결승선까지 불과 2km 400m를 남긴 지점, 갑자기 관중석에서 검은 개 한 마리가 코스로 뛰어들었다. 서윤복의 발이 걸렸다.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긁혔다. 피가 번졌다. 관중이 숨을 죽였다. 손기정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11년의 한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서윤복은 일어났다. 찢어진 유니폼 사이로 피가 흘렀지만 가슴의 코리아는 선명했다. 그는 다시 달렸다. 더 빠르게. 마치 넘어진 것이 오히려 불을 당긴 것처럼. 서윤복이 결승선을 가르는 순간 손기정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다. 그리고 울었다. 베를린에서 참았던 11년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코리아가 세계 앞에 당당히 섰다. 손기정의 독백. 보스턴 결승선 앞에서 보아라. 저기 저 아이의 가슴에 박힌 선명한 코리아를. 짐승의 방해도, 낯선 땅의 오르막도, 무릎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도 우리 민족의 심박수를 단 한 번도 늦추지 못하였다. 윤보가. 내가 넘어진 그 자리가 나는 처음엔 두려웠다. 베를린에서처럼 또 한 번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너는 일어섰다. 아스팔트에 무릎을 박고도 너는 일어섰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11년 전 내가 숙였던 고개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베를린에서 떨구었던 고개를 너는 보스턴의 저 태양 아래 당당히 지켜들었구나. 내가 달려온 42km는 사실 내가 11년 동안 달려온 기다림의 거리였다. 윤보가. 내가 넘어진 그 자리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다. 그것은 독립의 성지다. 이제야 나는 베를린의 망령에서 벗어나 비로소 소리내어 울 수 있노라.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다. 11년을 참아온 해방의 눈물이로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대안의 눈물이로다.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해방둥이. 드디어 우리 이름으로 1등을 했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아버지가 방 안에서 혼자 엉엉 우셨어요. 소리내서 우는 아버지를 처음 봤습니다. 마라톤 팬. 세상에 개한테 치여 넘어지고도 벌떡 일어나 더 빠르게 달릴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근성이다. 서윤복 선수 만세. 손기정 감독님 만세. 보스턴 교민. 현장에서 봤습니다.
서윤복 선수가 넘어졌을 때 저도 눈을 감았어요. 근데 일어서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코리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국 관중들이 다 돌아봤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손기정 팬. 손기정 감독님이 결승선에서 두 손을 들고 오는 사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서 혼자 고개를 숙이시던 그분이 이제야 웃으시는구나. 눈물이 납니다. 실향민. 나라가 일이 어지러워도 스포츠로 하나가 됩니다. 좌도 우도 없이 다들 서윤복 선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깐이나마 우리가 하나였습니다. 그 잠깐이 눈물나게 소중했습니다. 어느 선생님, 학생들한테 오늘 수업 대신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코리아가 보스턴을 이겼다고. 아이들이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설명하고 나니 한 아이가 우리나라 진짜 있는 거네요 라고 하더군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부. 보스턴 점령, 코리아의 전성시대. 1950년 4월, 1950년 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다. 국회가 열리고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나라 살림은 여전히 빈궁했다.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넘쳤고 38선 너머에서는 긴장이 날마다 고조되었다. 불과 석 달 뒤면 6.25 전쟁이 터질 것이었지만 1950년 4월에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 봄 손기정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보스턴으로 갔다. 함기용, 송기륜, 최윤칠. 셋 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변변한 훈련 환경도 없었다. 대표팀의 예산은 쥐꼬리만 했다. 손기정은 사비를 털어 훈련을 시켰다고 한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아이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당시 보스턴 마라톤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였다. 미국, 핀란드, 캐나다 마라톤 강국의 선수들이 총출동했다. 한국, 낯선 이름이었다. 1947년에 서윤복이 우승하긴 했지만 그것이 요행이 아니었는지 세계는 아직 반신반의했다. 그 반신반의를 손기정의 제자들이 박살냈다. 1950년 4월 19일 보스턴 마라톤. 출발 총성이 울렸다. 수백 명의 선수들이 쏟아졌다. 그런데 레이스가 진행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선두권에 태극마크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이었다. 셋이었다. 20마일 지점. 함기용이 선두. 그 바로 뒤를 송기륜과 최윤칠이 쫓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엘리트 선수들은 이미 한참 뒤로 밀려나 있었다. 보스턴의 관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결승선. 1위 함기용, 2위 송기륜, 3위 최윤칠. 태극기 3개가 동시에 시상대에 올랐다. 세계는 경악했다. 보스턴 마라톤 역사상 한 나라가 1위, 2위, 3위를 독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손기정은 시상대를 바라보며 두 눈을 감았다. 베를린. 혼자였던 그날의 시상대. 기미가요? 일장기. 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3개의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그의 두 볼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한의 눈물이 아니었다. 손기정의 독백. 보스턴 시상대 앞에서 1950년. 하나도 둘도 아닌 셋이다. 보스턴의 하늘에 태극기가 숲을 이루었구나. 베를린에서 홀로 고개를 숙이던 그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그 청년의 가슴에 새겨진 붉은 호는 이제 없다. 대신 3개의 태극기가 보스턴의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내가 외롭게 달리던 그 길 끝에 이제는 거대한 파도가 이뤄온 세상을 대안의 이름으로 덮었다. 함기용. 내 첫 발이 결승선을 끊던 순간 내 가슴에 박혔던 14년의 가시가 한꺼번에 뽑혀 나왔다. 송기륜, 최윤칠. 너희의 이름은 이제 전설이 되어 이 땅의 마라톤이 죽지 않는 불꽃임을 온 세상에 증명하였다. 1등, 2등, 3등.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세상의 꼭대기에 섰다는 것. 그것으로 내 생은 충분하다. 베를린의 그 소녀는 이제 울지 않는다. 보스턴의 하늘 아래 마침내 고개를 들었노라. 조국아, 나는 이겼다. 이번엔 진짜로.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국뽕치사량. 실화입니까? 1위, 2위, 3위를 싹쓸이라니. 보스턴 마라톤인지 한국 선수권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체육계 인사 손기정이라는 거목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찬란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1936년 혼자 고개를 숙이시던 그분이 14년 뒤 제자 셋이 시상대를 채우는 걸 보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승의 길입니다. 평범한 가장. 어제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집사람이랑 둘이 서로 얼굴 보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태극기 3개가 올라간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보스턴 특파원 현장 분위기 전합니다. 미국 기자들이 처음엔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1위, 2위, 3위가 확정되자 다들 코리아를 외쳤습니다. 손기정 감독이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거리의 청년. 오늘 신문 보고 동네 친구들이랑 막걸리 한잔 했습니다. 안주도 없이 그냥 마셨는데 어찌나 달던지. 태극기 3개 올라간 사진을 신문에서 오려서 방에 붙여놨습니다. 어느 할머니,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서 고개 숙이던 걸 내 눈으로 봤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오늘 저 3개의 태극기를 보니 하늘에 있는 독립투사 어른들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더 눈물이 납니다. 손기정의 일대기는 단순한 스포츠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빼앗긴 이름을 되찾아가는 한 민족의 이야기였다. 베를린의 침묵에서 보스턴의 함성으로, 안에서 환희로, 고개를 숙인 자리에서 고개를 드는 자리로. 손기정 1912년에서 2002년 전쟁통의 길, 피난민의 노래. 일부 새벽의 도망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 서울 어느 골목에 사는 순이 엄마는 아이들 밥을 짓다가 멈췄다. 땅이 흔들렸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포성이었다. 라디오가 외쳤다. 북한군이 38선을 넘었다고. 인민군이 서울로 온다고. 남편은 사흘 전 부대로 복귀했다. 아이는 셋. 큰 놈은 12살, 막내는 3살이었다. 순이 엄마는 쌀 한 줌, 고무신 2켤레, 남편의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자기에 쌌다. 그게 전부였다. 집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다. 뒤돌아보면 못 떠날 것 같아서 뒤돌아봤다. 그래서 떠났다. 순이 엄마의 독백. 한강 다리 위에서. 여보, 당신이 돌아올 집을 두고 내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 아이들 손을 하나씩 잡고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흔들리는 것인지 내 다리가 흔들리는 것인지 모르겠어. 뒤에서 포소리가 들려옵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달아나고 있어. 막내 기철이가 무섭다고 울었어. 울지 마라, 엄마가 있다 하고 말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 같아서 나도 울 뻔했어. 내가 도망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당신은 총을 들고 저 북쪽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는 아이들을 끌고 남쪽으로 달아나고 있어. 여보, 나는 겁쟁이가 아니오.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하니까 달아나는 것이오. 당신이 지키는 조국이 이 아이들이기도 하니까. 다리를 다 건넜소. 뒤를 돌아보니 서울이 연기에 쌓이기 시작했소. 저 연기 속 어딘가에 당신이 있겠지요. 제발 살아있어야 하오. 그 시절 피난민들의 이야기. 서울 출신 30대 여인. 보자기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애들한테 맛있는 걸 해주려고 아껴뒀던 콩기름도 혼수 때 받은 녹그릇도 다 놔뒀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살아야 집도 있는 거니까요. 피난길의 노인. 나는 걷기가 힘들어 동네 청년이 지게에 날 싣고 갔습니다. 평생 남한테 짐이 된 적 없는데 그 청년 이름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 등이 고맙고 미안합니다. 12살 아이. 엄마가 내 손을 너무 꽉 잡아서 손이 아팠습니다. 근데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2부 낙동강 아래 부산. 끝까지 버틴 자들. 1950년 여름. 여름이 깊어갔다.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다. 거리가 사람으로 넘쳤다. 학교 복도, 창고 처마미, 한잣집도 없는 언덕 비탈. 사람들은 거기서도 살았다. 살아내야 했으니까. 순이 엄마는 부산국제시장 어귀에 자리를 잡았다. 천막도 없었다. 아이들과 나란히 누워 하늘을 봤다. 별이 선명했다. 서울 하늘에선 이렇게 별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 생각을 하자 눈물이 나왔다.
별 하나에 서울을 담고 별 하나에 남편을 담았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끝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순이 엄마는 소문을 믿지 않기로 했다. 아이들 앞에서는 순이 엄마의 독백. 부산 언덕 판잣집에서 이제 이 나라에 우리가 설 땅이 여기밖에 없다오. 낙동강 건너서 이 길로 왔는데 낙동강 넘어서 호소리가 들립니다. 옆집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저기서 우리 군인들이 막고 있다고. 그 말 듣고 밤새 손이 떨렸습니다. 내 남편도 저 어딘가에서 총을 들고 서 있겠지요. 아이들은 배가 고프답니다. 국제시장에서 식은 밥 조금 얻어왔습니다. 새 아이가 나눠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큰애가 엄마도 드세요 하더군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야 했습니다. 여보, 나는 오늘도 버텼어. 그 시절 피난민들의 이야기. 부산 정착 피난민. 천막도 없이 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자기 거적을 반으로 접어 덮어주더군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어줬습니다. 그게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국제시장 상인. 돈도 없이 온 피난민한테 그냥 줬습니다.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나중이 올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이 왔습니다. 부산 주민. 우리 집에 피난민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방이 좁아서 마루에서 같이 잤습니다. 불편했지만 외롭진 않았습니다. 3부. 인천 상륙. 집으로 가는 길이 열리다. 1950년 9월에 바람이 바뀌었다. 인천에서 연합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국제시장 어귀에서 판잣집 처마 밑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서울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들린 날 순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다. 막내가 엄마 왜요 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 다시 집으로 갈 수 있을지 몰랐다. 남편이 살아있을지 몰랐다. 집이 남아있을지 몰랐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웃었다. 서로 손을 잡았다. 모르는 사람끼리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 이름이 없었다. 그냥 우리였다. 순이 엄마의 독백. 서울로 돌아가는 길. 여보, 우리 집으로 가오. 집이 남아있는지 모르오. 골목이 남아있는지도 모르오. 그래도 가오. 당신이 돌아올 자리가 있어야 하니까. 큰애가 서울이 멀어요 엄마 했습니다. 걸어도 된다 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셋이 걸었습니다. 피난 올 때처럼 손을 잡고. 오는 길이 가는 길보다 멀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래도 이번엔 발이 가볍습니다. 당신 거기 있어. 우리 가오. 그 시절 피난민들의 이야기. 귀환 피난민. 서울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 자리에 벽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벽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골목마다 돌아온 사람, 못 돌아온 사람이 반반이었습니다. 돌아온 집에서 웃음소리가 나면 소식 없는 집은 그 소리 때문에 더 조용해졌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실향민. 저는 못 돌아갔습니다. 고향이 38선 너머에 남아서요. 서울이 열렸다는 소식에 기뻤다가 금방 눈물이 났습니다. 남들이 돌아가는 길을 나는 바라만 봤습니다. 그 길이 내 길이기도 했는데. 4부. 압록강까지 그리고 다시 무너진 희망. 1950년 10월에서 11월. 서울을 되찾고 나서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곧 끝난다고. 크리스마스 전에 끝난다고.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에 피난 보따리를 풀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순이 엄마도 그랬다. 겨우 돌아온 집, 벽만 남은 자리에 판자를 덧대고 지붕을 올렸다. 아이들 밥을 짓기 시작했다. 남편이 곧 제대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데 11월 압록강 너머에서 사람들이 쏟아졌다. 중공군이었다. 인해 전술.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가 밀물처럼 밀려내려왔다. 국군과 연합군은 다시 밀렸다. 다시 서울이 위태로워졌다. 순이 엄마는 그 소식을 장작을 패다가 들었다. 손에 들린 도끼가 땅에 떨어졌다. 또 도망가야 하는가? 이 아이들 손을 다시 잡고 남쪽으로 달아나야 하는가? 순이 엄마의 독백. 1.4 후퇴. 다시 피난길에서. 또 걷고 있어 여보.
지난번엔 여름이었는데 이번엔 한겨울이요. 눈이 쌓인 길을 아이들 손잡고 걷고 있어. 막내 발이 얼었어. 신발이 얇아서 내 버선을 벗어 막내 발에 감아줬어. 내 발이 시렵지만 막내가 더 이상 울지 않으니 됐어. 큰애가 묻더군요. 엄마, 전쟁이 언제 끝나요? 대답을 못했어. 모르니까. 그냥 손을 더 꽉 잡았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어? 이 겨울 어느 산등성이에서 총을 들고 서 있어. 제발 따뜻하게 있으시오. 제발 살아있으시오. 내가 아이들 데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당신도 살아있으시오. 그 시절 피난민들의 이야기. 1.4후퇴 피난민. 크리스마스에 끝난다더니 다시 보따리를 쌌습니다. 이번엔 울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슬픔도 익숙해지면 발이 됩니다. 흥남부두의 피난민. 배에 올라타면서 뒤를 봤습니다. 배에 못한 사람들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 손들이 평생 눈에 밟힙니다. 나만 살았다는 죄책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피난을 떠난 노인. 이번엔 짐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피난 때 다 잃었으니까요. 몸뚱이만 들고 또 걸었습니다.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 산 거지요. 오후 38선에서의 사투, 끝나지 않는 전쟁. 1951년 1953년 전선은 다시 38선 언저리에서 굳어졌다. 밀고 당기는 고지전이 시작됐다. 이름도 모를 산봉우리 하나를 놓고 낮에 빼앗고 밤에 빼앗겼다. 백마고지, 저격능선, 단장의 능선. 이름이 붙은 고지도 있었고 이름조차 없는 고지도 있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람이 죽었다. 순이 엄마는 두 번째 피난에서 돌아와 다시 판자를 올렸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멀리서 포소리가 들리는 날이 있었다. 그래도 밥을 지었다. 그래도 빨래를 했다. 그래도 살았다. 남편한테서 편지가 오지 않았다. 처음엔 전선이 바빠서 그런가 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부대에 수소문을 넣었다. 답이 늦었다. 그 늦음이 이미 대답이었다. 순이 엄마는 그래도 밥그릇을 4개 놓았다. 매일 순이 엄마의 독백. 고지전이 한창이던 어느 밤. 여보, 오늘 밤도 어딘가에서 총소리가 났어. 라디오에서 고지 이름을 대더군요. 그 이름들 중에 당신이 있는 곳이 있는지 나는 모르오. 몰라서 더 무서웠어. 아이들 재워놓고 남편 밥그릇을 닦았어. 쓸 일이 없는 그릇을 닦았어.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이 그릇 닦는 것이 내가 당신한테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총 한 번 못 쏘고 전쟁을 보낸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다린다 하겠소마는. 그래도 기다리오. 기다리는 것밖에 모르오. 당신 밥은 먹고 있어. 추운 데서 고생하지는 않소. 제발 살아있으시오. 그 밥그릇이 당신 손에 쥐어지는 날 나는 진짜 밥 한 번 지어주겠어. 그 시절 피난민들의 이야기. 고지전 소식 들은 어머니. 라디오에서 어느 고지에서 격전이 있었다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으니 더 무서웠습니다. 모르는 것이 알고 싶은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부산 피난민. 전쟁이 길어지니 사람들이 조금씩 무뎌지더군요. 호소리에도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게 슬픈 건지 강해진 건지 몰랐습니다. 서울의 이웃. 순이 엄마가 밥그릇을 4개 놓는 걸 봤습니다. 남편 소식이 없는데도요. 뭐라 말을 못했습니다. 그 그릇이 기다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휴전. 그리고 소식 없는 사람. 1953년 7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총성이 멈췄다. 순이 엄마는 그 소식을 빨래를 널다가 들었다. 손이 멈췄다. 이웃집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골목 어귀에서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았다. 울음소리가 났다. 기쁜 울음인지 슬픈 울음인지 몰랐다. 순이 엄마는 울지 않았다. 남편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이틀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다. 부대에 수소문했다. 행방불명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전사 통보도 없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북으로 끌려간 것인지 어느 이름 없는 고지에 묻힌 것인지 그냥 소식이 없었다. 없다는 것이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다. 그날 밤 순이 엄마는 아이들이 다 잠든 뒤에 마당으로 나갔다. 하늘을 봤다. 별이 선명했다. 부산 판잣집 처마 밑에서 별 하나에 서울을 담고 별 하나에 남편을 담던 그 하늘과 똑같은 하늘이었다. 그제야 울었다. 소리가 나왔다. 3년 동안 아이들 앞에서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무릎이 꺾였다. 마당 흙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다. 이름을 불렀다. 여보, 여보, 여보. 대답이 없었다. 별만 반짝였다. 남편 밥그릇을 치우지 않았다. 오래도록. 순이 엄마의 독백. 휴전 이후 어느 밤 마당에서 여보, 나 어떡하오? 죽었으면 울기라도 하겠는데, 살았으면 기다리기라도 하겠는데, 행방불명이라 하오. 행방불명. 그게 뭐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나를 어디다 세워두는 거예요? 3년을 버텼어. 2번 도망쳤어. 2번 돌아왔어. 아이들 밥 굶긴 날도 있었어. 막내 발이 얼어도 웃었어. 당신이 살아있을 거라 믿었으니까. 당신이 돌아올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버텼으니까. 근데 여보, 당신이 없어. 큰애가 아버지 얼굴 조금씩 잊어간다 하오. 나는 아직 기억하오. 당신 목소리도 손 모양도 웃을 때 눈가에 잡히던 주름도. 낡은 사진 속에서 당신이 점점 흐려지는데 나는 지우지 않으려 두 눈을 부릅뜨고 들여다보오. 여보,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 끝났다고들 하오. 전쟁이 끝났다 하오. 근데 나한테는 안 끝났어. 당신 손 한 번만 더 잡아보는 날까지는, 당신 목소리 한 번만 더 듣는 날까지는 내 전쟁은 끝난 게 아니오. 별이 참 많소 여보. 당신도 이별 보고 있어. 그 시절 피난민들의 이야기. 행방불명 가족을 둔 여인. 죽었으면 울기라도 하겠는데 모른다는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제삿날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살아있을까 봐서요. 그래서 평생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늙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순이 엄마가 그날 밤 마당에서 우는 소리가 담 너머로 들렸습니다. 달려가야 하나 싶었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군요. 그 울음은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되는 울음이었습니다. 어느 아이,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학교에서 물으면 전쟁했어요 하고 말았습니다. 더는 말을 못하겠더군요. 나도 몰랐으니까요. 휴전 소식 들은 아주머니, 만세를 부를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도 못 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집은 웃고 소식 없는 집은 울고, 같은 골목인데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실향민 노인, 고향이 38선 너머에 있습니다. 휴전이 됐다는데 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단이라는 게 뭔지 지도로 배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게 가슴 한가운데 그어진 칼자국이라는 걸. 전쟁은 총성이 멈춰도 끝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밥그릇을 치우지 못하는 사람들, 마당에서 혼자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순이 엄마는 그 뒤로도 살았다. 아이들을 키웠다. 밥을 지었다. 빨래를 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었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렸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갔다. 그래도 남편 밥그릇은 치우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돌아올까봐. 그 혹시가 순이 엄마를 살게 한 것이었다. 파독, 가난을 팔아 희망을 사러 간 사람들. 일부. 떠나는 딸. 1966년 김포공항. 순이는 22살이었다. 간호학교를 마치고 파독 간호사로 선발됐다는 통보를 받은 날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상을 차리고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어머니가 먼저 알아챘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독일이요 했다.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한참 있다가 한마디 했다. 언제? 다음 달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장독대 앞에서 오래 있었다. 순이는 자는 척 누워서 들었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공항 가는 날 아침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였다. 생일도 아닌데. 순이가 왜요? 하자 어머니가 말했다. 몸 성이 가라고. 그것뿐이었다. 공항에서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꽉 잡았다. 한강 다리에서 아이들 손을 잡던 그 손이었다. 순이는 그 손에 굳은 살을 느꼈다. 전쟁통에, 피난길에 혼자 새 아이 키우며 생긴 굳은 살이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순이는 창밖을 봤다. 어머니가 작아졌다. 더 작아졌다. 보이지 않았다. 이를 악물었다. 울지 않았다. 아버지 소식 없이도 버텨온 어머니 앞에서 딸은 울 수 없었다. 순이의 독백. 독일행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 나갑니다. 아버지가 총을 들고 떠난 것처럼 나도 지금 떠납니다. 아버지는 조국을 지키러 갔고 나는 조국을 먹여 살리러 갑니다. 같은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손에 굳은 살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그 손이 나를 키웠습니다. 그 손이 아버지 밥그릇을 매일 닦았습니다. 그 손이 우리 집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내 손 차례입니다. 독일에서 번 돈으로 어머니 손에 굳은 살이 더 생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밥그릇 옆에
내가 보낸 돈으로 산 쌀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살려야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준 방식대로.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공항 배웅 나온 오빠. 동생이 비행기에 오르는 걸 봤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더군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울면 못 갈까봐 참는 거 다 알면서. 같이 파독된 동기 간호사. 비행기 안에서 다들 조용했어요. 설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겁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일해야 한다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순이 어머니. 애가 가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밥상이 4개 차려져 있었습니다. 순이가 아침에 차려놓고 간 거였습니다. 아버지 것까지 4개. 나는 그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다 식은 밥을 한 그릇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2부. 지하 1000m와 병실 구석. 같은 그리움. 1966년 독일 루르 지방의 탄광. 지하 1000m. 기온이 40도를 넘는 갱도 안에서 조선 청년들이 곡괭이를 휘둘렀다. 콧속이 검어졌다. 땀이 장화 안에 고였다. 옆에서 동료가 쓰러지면 울 시간도 없이 시신을 수습하고 다시 곡괭이를 잡았다. 병원 복도.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환자들 앞에서 조선 처녀들이 웃었다. 독일 간호사들이 꺼리는 일을 도맡았다. 밤 12시가 넘어 기숙사로 돌아오면 편지지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그래도 썼다. 오늘도 무사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순이도 썼다. 어머니한테. 매주. 그리고 매주 월급날이면 봉투를 들고 우체국으로 갔다. 조금이라도 더 보내려고 자기 밥값을 아꼈다. 빵 한 조각으로 때운 날도 있었다. 괜찮았다. 어머니 손에 굳은 살이 하나라도 덜 생기면 됐으니까. 순이의 독백. 독일 병원 기숙사에서 편지를 쓰며. 어머니, 오늘은 독일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몸을 닦아드리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외롭게 가신 건 아닐까. 그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닦아드렸습니다. 이 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손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싫지 않습니다. 어머니 손이 우리 집을 지킨 것처럼 내 손이 이제 그 집을 돕고 있으니까요. 이번 달 월급을 오늘 붙였습니다. 지붕 좀 고쳐주세요. 비 새는데 아직 그대로면 안 됩니다. 어머니, 나는 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아버지 밥그릇은 아직 있습니까?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동료 광부. 월급날 우체국 앞에 줄이 길었습니다. 다들 고향에 붙이러 온 거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줄 서 있는데 그 줄이 조국이었습니다. 독일 탄광 감독관. 한국인들은 사고가 나도 다음날 다시 내려옵니다. 무섭지 않냐고 물으면 웃습니다. 그 웃음이 뭔지 나는 오래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선택지가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파독간호사 동기. 기숙사에서 밤마다 누군가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나면 다들 못 들은 척했습니다. 들어주면 나도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불을 살짝 당겨줬습니다. 말없이.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3부. 함부른의 통곡. 1964년 12월.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서독 함부른 탄광을 찾았다. 강당에 광부와 간호사 수백 명이 모였다. 검은 작업복, 흰 유니폼. 탄가루가 채 씻기지 않은 손들. 눈이 퀭하고 뺨이 야윈 얼굴들. 대통령이 단상에 섰다.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이 조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강당이 흔들렸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다. 옆 사람도 울었다. 삽시간에 수백 명이 울었다. 지하 1000m에서 참아온 것들이, 차가운 병실에서 참아온 것들이, 편지 쓰며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애국가가 흘러나왔다. 부르려는데 목이 막혔다. 그래도 불렀다. 울면서 불렀다. 가사가 뭉개지고 멜로디가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도 손수건을 꺼냈다. 여사도 울었다. 단상이 흔들렸다. 강당 전체가 하나의 울음이었다. 그 울음에 이름이 있었다. 대한민국이었다. 순이의 독백. 함부른 강당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어머니, 나 지금 울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안 울었습니다. 공항에서도 빵 한 조각으로 버틴 날도 할머니, 몸을 닦아드리던 날도, 아버지 생각이 나서 가슴이 무너지던 날도 안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 애국가를 부르다가 그만 쏟아집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서럽습니다. 근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들이 여기 모여 곡괭이를 쥐고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머니, 나 괜찮습니다. 진짜로. 애국가 3절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목이 쉬어도 다 부르겠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함부른 현장의 광부. 대통령이 내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나라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이후로도 버텼습니다. 파독간호사. 애국가 부르다 목이 막혀서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입을 벌렸습니다. 소리 없이라도 불렀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국뽕치사량. 실화입니까? 지하 1000m에서 탄을 캐고 이국 병실에서 시신을 닦은 사람들이 애국가 부르며 통곡한 것이 이 눈물이 한강의 기적이 됐습니다. 포항제철이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됐습니다. 이 나라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독일 시민. 그날 강당 밖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몰랐지만 그 소리가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부. 고향으로 붙이는 돈, 그리고 돌아오는 날. 1970년대. 몇 년이 지났다. 순이의 손은 더 거칠어졌다. 독일어도 늘었다. 환자들이 순이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동양에서 온 천사라고 불렀다. 매달 월급이 나오면 어머니한테 붙였다. 처음엔 지붕을 고쳤다. 그 다음엔 막내 학비가 됐다. 그 다음엔 어머니 병원비가 됐다. 순이의 마르크화가 그 집의 계절을 바꿨다. 어머니 편지가 왔다. 집이 달라졌다고. 동생이 대학에 붙었다고.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다. 아버지 밥그릇은 아직 있다. 내가 돌아오면 같이 닦자. 순이는 그 편지를 침대 밑에 넣어뒀다. 잠들기 전에 꺼내 읽었다. 몇 번을 읽었다. 종이가 닳아서 접힌 부분이 찢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버렸다. 그리고 드디어 돌아오는 날이 왔다. 순이의 독백.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 나갑니다. 갈 때 이 말 했는데 돌아갈 때도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쓰게 됩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손이랑 이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창밖에 구름이 보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조국이 있겠지요. 한강이 있겠지요. 우리 골목이 있겠지요. 어머니, 아버지 밥그릇 같이 닦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제 내 차례가 아니라 우리 차례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귀국한 파독광부. 고향 흙을 밟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꺾였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나 싶어서. 파독간호사 동기. 우리가 보낸 외화가 이 나라 어딘가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 귀퉁이, 공장 기둥 하나, 학교 책걸상 한 짝. 거기 우리 이름은 없지만 우리 손이 있습니다. 순이 어머니. 딸이 돌아온 날 밥상을 5개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것까지. 딸이 그 밥그릇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같이 닦았습니다. 둘이 아무 말 없이 닦았습니다. 그게 인사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싸움은 계속됐다. 총이 아닌 곡괭이로, 총이 아닌 주사기로, 전선이 아닌 지하 1000m에서, 이국 병실 구석에서. 그들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가난을 팔아 희망을 샀다. 자기 청춘을 저당 잡혀 나라를 일으켰다. 이름이 남지 않은 영웅들이었다. 훈장도 없고 기념비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보낸 마르크화가 이 나라의 뼈대가 됐다. 그들의 굳은 살이 이 나라의 살이 됐다. 한강의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지하 1000m 아래에서, 차가운 병실에서, 찢어진 편지지에서 한 줄 한 줄 써 올라온 것이었다. 월남전, 젊음을 바친 사람들. 일부. 떠나는 아들. 1965년 인천항. 아들은 20살이었다. 이병 통지서가 온 날 철이는 밥상머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말이 없었다. 국이 식는 소리만 났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자원 입대를 하겠다고 했다. 월남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숟가락을 놓았다. 한참 있다가 물었다. 왜? 돈 때문이요? 거짓말하지 않았다. 전투수당이 나온다고, 집을 고칠 수 있다고, 동생 학비를 댈 수 있다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아버지가 떠난 날도 날씨가 참 맑았다고 나중에 누나한테서 들었다. 항구 가는 날 아침 어머니가 도시락을 쌌다. 밥을 평소보다 꽉 눌렀다. 멀리 가니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고. 그 말뿐이었다. 배가 출항하기 전 철이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두꺼웠다. 전쟁통에, 피난길에 혼자 세 남매 키우며 생긴 굳은 살이었다.
이 손이 우리 집을 지켰다. 이제는 내 차례였다. 배가 멀어졌다. 어머니가 작아졌다. 더 작아졌다. 철이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내릴 것 같아서. 철이의 독백. 인천항을 떠나는 배 위에서. 어머니 나갑니다. 아버지가 총을 들고 떠난 길 나도 따라갑니다. 아버지는 조국을 지키러 갔고 나는 조국을 일으키러 갑니다. 같은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가느냐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밥그릇을 치우지 못하고 평생 기다린 것처럼 나도 그 기다림에 답하러 갑니다. 이 손이 아직 서툽니다. 어머니 손처럼 굳은 살이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달라져 있겠습니다. 이 손으로 어머니 손에 굳은 살이 더 생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 아들이 지금 떠납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동네 청년. 철이가 자원했다는 소식에 다들 놀랐습니다. 무섭지 않냐고 물었더니 웃더군요. 가난이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항구에 배웅 나온 이웃 아주머니. 아이들이 배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군인들이 갑판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철이 어머니. 배가 안 보일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도시락통이 싱크대에 있더군요. 아들이 씻어놓고 갔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의부. 정글 속 1965년에서 1968년. 베트남의 열기는 달랐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후끈한 바람이 덮쳤다. 서울의 여름과는 달랐다. 숨이 막혔다. 그래도 내렸다. 맹호부대. 정글 속으로 투입됐다. 사방이 초록이었다. 그런데 그 초록이 무서웠다. 어디서 총이 날아올지 몰랐다. 발밑에 부비트랩이 있을 수 있었다. 옆에서 동료가 쓰러지면 눈 깜빡할 새도 없이 몸을 낮춰야 했다. 편지지는 늘 젖어 있었다. 땀인지 습기인지 몰랐다. 그래도 썼다. 어머니한테. 매주. 오늘도 무사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투수당이 나오는 날이면 우체국으로 갔다. 조금이라도 더 보내려고 자기 밥을 아꼈다. 빵 한 조각으로 버틴 날도 있었다. 괜찮았다. 어머니 손에 굳은 살이 하나라도 덜 생기면 됐으니까. 철이의 마르크화가 아니라 돈과 전투수당이 고향으로 흘렀다. 그 돈이 은행을 거쳐 어디로 갔는지 철이는 몰랐다. 경부고속도로 아스팔트가 됐는지 포항 용광로 불씨가 됐는지 그냥 보냈다. 어머니한테 닿으면 됐다. 철이의 독백. 정글 참호에서 편지를 쓰며. 어머니, 오늘 밤 별이 많습니다. 이 별이 고향 별이랑 같은 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부산 판잣집에서 별 하나에 서울 담고 별 하나에 아버지 담던 그 밤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별 하나에 어머니 담고 별 하나에 아버지 담습니다. 오늘 옆 소대 친구가 전사했습니다. 그 친구 품 안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붙이려던 돈이었습니다. 그 봉투를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총을 든 적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적이구나.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손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싫지 않습니다. 이번 달 수당 붙였습니다. 지붕 새는데 꼭 고쳐주세요. 아버지 밥그릇은 아직 있습니까?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파월된 전후. 참원에서 편지 쓰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총소리가 멈추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편지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내야 하니까요. 맹호부대 장병. 정글에서 제일 무서운 건 총이 아니었습니다. 편지가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연락이 없으면 그게 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파월 장병 어머니. 편지 오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었습니다. 받자마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종이가 닳도록. 그러다 다음 편지가 오면 전 편지는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쌓이면 베개가 높아졌습니다. 3부. 전우의 장례. 1967년.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옆분대 박상병이 쓰러졌다. 매복 중이었다. 순식간이었다. 총성이 멈추고 나서야 쓰러진 걸 알았다. 22살이었다. 시신을 수습하면서 아무도 울지 않았다. 울면 다 무너질 것 같았다. 그냥 했다. 해야 하니까. 그날 밤 아무도 편지를 쓰지 않았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다들 하늘을 봤다. 별이 많았다. 박상병이 어머니한테 붙이려던 봉투가 철이 손에 있었다. 철이는 그 봉투를 들고 오래 있었다. 박상병 어머니가 이 돈을 기다리고 있겠지.
다음 편지를 기다리고 있겠지. 모르고 있겠지. 이튿날 아침 철이는 자기 편지 봉투에 박상병 어머니 주소를 하나 더 썼다. 박상병이 못다 쓴 편지를 대신 썼다. 오늘도 무사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써야 했다. 철이의 독백. 전우를 떠나보낸 밤. 박상병 잘 가게. 자네 어머니한테 편지 썼네. 내가 대신. 미안하네. 거짓말을 했네. 근데 있잖아. 자네가 보내던 그 돈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야. 어머니 손에 닿아서 밥이 됐거나 지붕이 됐거나 자네의 피땀이 이 나라 어딘가에 박혀있을 거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살아서 돌아가고 싶어. 근데 만약 나도 자네처럼 되면 어머니한테 잘 전해줘. 아들이 부끄럽지 않았다고. 아버지처럼 살았다고. 별이 많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분대 병사. 박상병이 간 날 밤 철이가 혼자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쓰는지 물었더니 말 안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박상병 어머니한테 쓴 거였습니다. 그 친구가 달라 보였습니다. 파월 특파원. 한국군이 무서운 건 전투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우가 쓰러진 다음 날도 흔들리지 않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건 이 정글에서부터였습니다. 전사자 어머니.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왔으니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거였다는 걸.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그 마지막 편지가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을지 모릅니다. 사부. 돌아오는 배. 1969년. 몇 년이 지났다. 손은 굳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동료 며칠 거기 두고 왔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이 기쁜지 미안한지 몰랐다. 부산항이 보이기 시작했다. 갑판에 서서 바라봤다. 이 항구에서 배를 탄 게 몇 년 전이었다. 그때는 20살이었다. 지금은 25이었다. 5살이 아닌 것 같았다. 어머니가 항구에 나와 있었다. 멀어서 얼굴이 안 보였다. 그래도 알았다. 그 작은 사람이 어머니라는 걸. 배에서 내리면서 철이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이 땅에서 사라졌고 나는 이 땅으로 돌아왔다. 그걸로 됐다. 그걸로 충분했다. 어머니한테 달려갔다. 어머니가 아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야위었다고 했다. 철이는 아무 말도 못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울었다. 정글에서 참아온 것들이 부산 항구에서 쏟아졌다. 철이의 독백. 귀국하는 배 위에서. 어머니 나갑니다. 갈 때도 이 말했는데 돌아갈 때도 이 말입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손이랑 이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손이 우리 집을 지킨 것처럼 이 손이 그 집을 조금 더 지탱했습니다. 아버지 밥그릇 아직 있습니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내 밥그릇 놓고 싶습니다. 나란히. 박상병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 목까지 살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정글 별빛 아래서. 어머니, 이제 내 차례가 아니라 우리 차례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귀국한 파월 장병. 부산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나 싶어서.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참전 용사자녀. 아버지 서랍에 낡은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월남에서 어머니한테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다 비슷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편지들이 아버지의 청춘이었습니다. 국뽕치사량. 파월 장병이 보낸 전투수당이 이 나라 핏줄을 타고 흘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한강의 기적.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정글 참호에서 빵 한 조각으로 버티면서 어머니한테 돈 붙인 20살 청춘들이 만든 겁니다. 실화입니다. 철이 어머니. 아들이 돌아온 날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밥그릇도 꺼냈습니다. 아들이 그 그릇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같이 닦았습니다. 둘이 아무 말 없이 닦았습니다. 그게 인사였습니다. 전쟁터는 달랐지만 떠나는 마음은 같았다. 아버지는 총을 들고 갔고 아들은 군장을 메고 갔다. 어머니는 2번 배웅했다. 2번 다 손을 놓았다. 한 번은 끝내 그 손이 돌아오지 않았다. 한 번은 돌아왔다. 살아 돌아온 아들이 받아든 것은 훈장이 아니었다. 어머니 손이었다. 그 굳은 살이었다. 정글에서 번 돈이 이 나라 어딘가에 박혀있다. 이름 없이.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이 나라가 일어선 방식이었다. 이산가족 상봉. 33년 만에 닦은 밥그릇. 일부. 1983년 여름 여의도의 통곡. 1983년 여름
KBS 여의도 본관 앞 벽이 하얗게 덮였다. 사람들이 종이를 붙였다. 손으로 쓴 종이, 인쇄한 종이, 사진이 붙은 종이. 빼곡했다. 왼쪽 귀 밑에 점이 있음. 피난길에 헤어질 때 노란 저고리를 입었음. 함경도 출신, 당시 나이 12살. 글씨체가 제각각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들이었다. 순이 엄마도 거기 있었다. 순이가 옆에서 종이를 들고 어머니가 손수 풀칠을 해서 벽에 붙였다. 남편 김정한, 1950년 6월 부대 복귀 후 행방불명. 아내와 세 남매가 기다립니다. 붙이고 나서 한참을 그 종이 앞에 섰다. 33년 동안 입 밖으로 잘 꺼내지 않던 이름이 벽 위에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순이 엄마는 그게 대답 같았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연일 울음이 터졌다. 살아있었구나. 형님, 어머니. 목소리들이 겹쳤다. 순이 엄마는 그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기쁜 게 먼저인지 슬픈 게 먼저인지 몰랐다. 저 사람들은 찾았는데 나는 아직인데. 그래도 거기 있었다. 내일도 오기로 했다. 그 다음 날도 순이 엄마의 독백. KBS 본관 앞 계단에서 여보, 나 여기 있어. 33년을 기다렸어. 아이들 밥 먹이고 빨래하고 밥그릇 닦고 그러다 잠들고 또 일어나서 그렇게 33년이 됐어. 순이가 독일 가서 돈 벌어 왔어. 철이가 월남 갔다 살아 돌아왔어. 당신이 지킨 이 땅에서 당신이 남긴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어. 근데 당신만 없어. 이 벽에 당신 이름을 붙여놓고 서 있으니 여기 온 게 잘한 건지 모르겠어. 저기 화면 속에서 누군가 끌어안고 오는데 내 눈이 자꾸 흐려지요. 글씨가 안 보입니다. 죽었으면 꿈에라도 나타나지 33년 동안 왜 한 번을 안 왔어? 살아만 있어주오. 제발.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KBS 카메라맨. 렌즈 너머 얼굴들이 다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셔터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온 나라가 한꺼번에 울었습니다. 그런 날이 또 있을까요? 전단지를 읽는 노인. 나도 내 딸을 찾으러 왔어. 근데 저 아주머니 사연 보니 내 가슴이 더 미어지요. 전쟁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순이. 어머니가 종이를 붙이고 나서 한참 거기 서 계셨습니다. 뭐라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부. 기다림이 끝나지 않은 채로 세월이 흘렀다. 방송이 끝나고도 소식이 없었다. 이듬해도 그 다음에도 오지 않았다. 순이 엄마는 매년 여름이면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혹시라도 다시 방송이 되면, 혹시라도 누군가 남편을 아는 사람이 나오면. 그렇게 기다렸다. 밥그릇은 여전히 치우지 않았다. 무릎이 나빠졌다. 허리가 굽었다. 순이가 집에 와서 밥을 해드리는 날이 늘었다. 철이가 틈틈이 들렀다. 아이들이 와도 어머니는 밥상을 항상 4개 차렸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어느 해 겨울, 순이 엄마가 쓰러졌다. 병원에 한 달을 있었다. 퇴원하는 날 제일 먼저 한 말이 밥그릇 닦았냐였다. 순이가 닦았다고 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봄이 왔다. 그 봄을 넘기지 못하셨다. 순이 엄마의 마지막 독백. 병원 창가에서 여보, 나 먼저 가오. 미안하오. 당신을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가게 됐어. 33년을 기다렸는데 못 보고 가는 게 억울하냐고요.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요. 근데 있잖소. 당신이 살아있다고 믿어.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하늘 보고 있다고 믿소. 그게 나를 여기까지 살게 했어. 아이들한테 부탁해놨어. 아버지 찾으면 밥그릇 내드리라고. 닦아서 따뜻한 밥 담아드리라고. 내가 못해드리는 건데 그 아이들이 대신 해줄 거요. 내 손을 닮은 손들이. 여보, 다음 세상에선 전쟁 없는 곳에서 만납시다.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거기선 밥그릇 치울 일도 없는 곳에서. 잘 있으시오. 나 먼저 가오.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순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도 밥그릇 4개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것까지. 나는 그 그릇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철이.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베개 밑에서 편지 묶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전쟁 나가기 전에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다 읽지 못했습니다. 읽다가 그냥 뒀습니다. 이웃 할머니. 순이 어머니가 그 밥그릇을 33년 동안 치우지 않은 거 합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3부. 아버지가 살아있었다. 1994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해가 지났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렸다. 순이와 철이는 오래전에 어머니와 함께 붙인 전단지를 다시 제출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몫까지. 그런데 연락이 왔다. 남편 김정한 생존 확인. 북한 거주 중. 순이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서 있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려다 멈췄다. 어머니가 없었다.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냥 앉아서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래. 철이한테 전화했다. 말이 안 나왔다. 그냥 왔어 하고 끊었다. 순이의 독백. 연락을 받은 날 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어머니가 33년 기다리다 못 보고 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제일 먼저 어머니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들리시지요? 어머니, 내일 아버지 만나러 갑니다. 어머니 목까지 손잡겠습니다. 어머니가 33년 닦은 밥그릇 가져가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할게요. 어머니가 한 번도 그 그릇 치우지 않았다고. 끝까지 기다렸다고. 사부. 33년 만에 첫 대면. 상봉장 문이 열렸다. 흰머리, 구분 등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들어왔다. 순이는 멀리서도 알았다. 낡은 사진 속 젊은 아버지와 달랐다. 그러나 눈빛이 같았다. 그 눈빛이 기억 속 어딘가에 있었다. 철이가 먼저 일어났다. 차렷 경례.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 월남 다녀온 아들 철이입니다. 아버지가 멈췄다. 한참 봤다. 그리고 손을 뻗었다. 철이가 그 손을 잡았다. 두 손으로. 순이가 무릎을 꿇었다. 목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그냥 아버지 손등에 이마를 댔다. 어머니가 33년 닦은 그 밥그릇을 두 손으로 내밀었다. 아버지가 그 그릇을 받아들었다. 오래된 녹그릇이었다. 거울처럼 반짝였다. 아버지 얼굴이 그 안에 비쳤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가 없었다. 그냥 흘렀다. 아버지와 순이, 철이의 대화. 아버지, 임자가 없구나. 순이, 어머니는 몇 해 전에 가셨습니다. 아버지 못 보고. 아버지, 그랬구나. 그랬어. 철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 밥그릇 한 번도 안 치우셨습니다. 매일 닦으셨습니다. 아버지, 알고 있었다. 그게 나를 살게 했다. 북쪽 땅 얼어붙은 데서 임자가 저 그릇 닦고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살았다. 순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한테 따뜻한 밥 담아드리라고.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녹그릇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오래도록. 순이의 독백. 상봉장을 나오며 어머니, 아버지 만났습니다. 어머니 그릇 아버지 손에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꼭 쥐고 계셨습니다. 오래도록. 어머니가 33년 닦은 그 그릇이 빛나는 거 아버지가 보셨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기다리세요. 아버지가 곧 가실 거예요. 이번엔 전쟁도 없고 38선도 없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상봉장 안내원. 두 남매가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 전쟁이 있었고 피난이 있었고 33년이 있었습니다. 주변 기자들이 다 고개를 돌리고 울었습니다. 철이, 아버지 손이 거칠었습니다. 나 손이랑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손이랑도 비슷했습니다. 우리 집 손이 다 이렇게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국뽕치사량. 이게 실화입니다. 전쟁에 나간 아버지, 독일 간 딸, 월남 간 아들, 33년 밥그릇 닦은 어머니. 한 가족 이야기가 이 나라 현대사 전부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지켜본 시민. TV로 상봉장면 보다가 온 가족이 다 울었습니다. 저게 우리 할머니 이야기고 우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아픔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전쟁이 한 가족을 찢었다. 아버지는 총을 들고 사라졌다. 어머니는 아이들 손을 잡고 한강을 건넜다. 딸은 독일 병실에서 이국의 할머니 몸을 닦았다. 아들은 정글 참호에서 별을 세웠다.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 밥그릇을 닦았다. 33년 동안 한 번도 치우지 않고. 그 그릇이 아버지 손에 닿는데 33년이 걸렸다. 어머니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갔다. 그러나 그 그릇은 빛났다. 어머니 손이 닦은 그대로 거울처럼. 그것이 이 나라 어머니들이 전쟁을 이긴 방식이었다.